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순회 경선인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쯤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데 휴가철이 끝나면 감염자가 폭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타이완 포위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우리나라 서해 남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11만 명을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쯤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데 휴가철이 끝나면 감염자가 폭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666명으로 닷새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9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많은 환자 규모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11만 9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573명입니다.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3으로 지난달보다 확산세는 꺾였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300명이 넘고 사망자가 어제 오늘 45명, 47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그 가을철, 겨울철 오미크론 유행 때를 대입해 보면 한 확진자 3, 40만 나올 때쯤에서 나타나던 그런 숫자거든요. 많은 확진자가 진단되고 있지 못할 수 있겠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늘어난 이동량도 변수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마지막 주를 보면 전국 이동량은 2억 6천여 건으로 전주보다 5.5% 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황에서 물놀이 등 지역 축제 일정이 예정된 만큼 늦여름 감염자 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8월 중에 정점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약 11만에서 19만, 중간값 정도로 본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더라도 하루 수만 명이 꾸준히 확진되는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가을 겨울철 새로운 변이 등장으로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백신 3, 4차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 1,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취합한 10만 7천여 명보다 6천여 명이 줄었지만 밤 9시 기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10만 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폭증하는데도 예전처럼 긴급사태 조치 같은 방역 봉쇄 대신 코로나와 공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 지난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다 2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100만 명에 이르면서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僕たち若者はまだ比較的安全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自分の家族だったり親族に自分がうつすることによって感染を自分の親族にもうつしてしまう、そういったことになったら怖いなと思うので、これからの行動も気をつけていかないとダメ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올 초에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주 전부터 일본 전국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 불안하죠. 다시 이렇게 확산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 폭증세는 나날이 심각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전처럼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이나 긴급사태 발령 등의 방역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확산세가 크긴 해도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시민 대부분이 긴급사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行動の制限がなかったので、みんな外に出ることに慣れているので、もうこれから緊急事態宣言を発令してもみんなが家にい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료 종사자의 백신 4차 접종을 늦게 결정해 병원 내 감염이 확산하는 등 응급 의료 체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特に日本の場合の問題は医療従事者に打たなかったんです。高齢者の4回目打ったんですが、その結果、今、院内感染が多発していて、院内感染によって医療が逼迫されている。患者さんを見るのは、やっぱり一番看護師が多いと思うので、接する時間も長いと思うので、その看護師が減ると、やっぱりちょっと病院もパンクしてきてしまうし。 이런 우려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사회 기능 마비를 우려해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최단 3일로 오히려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 첫 투표에서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97세대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을 따돌리며 초반부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당권 레이스 시작부터 압도적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74.81% 득표율을 기록하며 멀찌감치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97세대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20.31%로 2위, 강훈식 의원은 4.88%로 뒤를 이었습니다. 1, 2위 득표율 격차는 무려 54.5%포인트. 첫 지역 경선부터 이재명 의원이 당심의 일방적 지지를 등에 업은 겁니다. 사법 리스크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입증한 만큼 집권 여당에 맞설 강한 야당 지도자상을 계속 부각할 전망입니다.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한 이 산무 정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정권의 독주를 억제하고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맞서 강한 이재명 때리기로 반명 노선을 분명히 한 박용진 의원은 사당화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차별화를.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당이 사당화 노선을 걷는다는 우려입니다. 개항을 셀프 공천과 관련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해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지도 경쟁에서 다소 밀린 강훈식 의원은 자신만의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당권 경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훈식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와 열망이 무명의 강훈식을 당대표 후보로 만들었고 전진의 기세가 40대 당대표 후보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도 친명계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위를 차지한 고민정 의원을 빼고 친명계 후보 4명이 순위권에 들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첫 지역 경선을 마친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은 제주와 인천 합동 연설회에서 재격돌하며 차기 당권 쟁탈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출범이 임박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차기 당권 구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과 당내 혼란이 비대위 체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마지막 관문인 전국위원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열릴 전국위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의결될 전망인데 유력 후보는 5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휴일 동안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막판 조율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말 동안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범을 눈앞에 둔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징검다리의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주게 될 거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곧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일찍이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치며 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고 서로 간의 의견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역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내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입법화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불안 요소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판단에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이딴 내홍도 비대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동북아 영내 긴장 완화 이외에도 북한 도발 억제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같은 난제가 산적한데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엽니다. 한 달 전 회동과 달리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EAS 회의에 이어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모두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원치 않아 기본 원칙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놓고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기도 버거운데 주변 국가들과도 타이완 문제로 해서 갈등을 높이는 것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치포 동맹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둘러싼 양측 조율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중국 배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측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치포 동맹이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삼불 정책 유지를 요구할 경우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 안보 주권에 대해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과제입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박 장관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무반응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중 FTA 후속 협상과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지만 중국 측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의 새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향후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교육부가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에 이어 외고 폐지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에 오락가락 정책 행보까지 더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고는 두면서 왜 외고만 폐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외고가 외국어만을 가리키는 어떤 특수 목적은 지금은 조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외고를 일반 교과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특성화고가 존치될 거로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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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던 공약과도 다른 정책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과고, 영재고, 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촉구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 국제고의 존치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설익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으로 범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대를 불러온 데 이어 지지층이던 외고와 국제고 부모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 궁지에 몰린 교육부는 이번에도 업무 보고를 번복하고 연말까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순애 부총리가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꺼낸 뒤 며칠 만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박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촉발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평화적 해결이 아닌 무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에도 중국의 전투기와 전함이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양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협 가운데 중간선이 비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 이 선을 넘지 않던 중국이 펠로시 의장 방문 후 매일 중간선을 넘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중간선을 침범해 타이완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입니다. 中方的军事的演训公开、透明、专业，符合国内法，符合国际法，符合国际惯例。 왕이 외교부장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하나의 소동에 지나지 않았다고 폄하하면서 대신 중국 인민의 단결과 통일 의지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양국의 동맹을 과시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The alliance is strong and I believe can grow even stronger. We're committed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We're committed to working with you on shared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군사 대화 채널을 단절하고 기후 변화 등의 협력 중단을 선언한 중국이 평화적 해결 대신 무력 사용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예고한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은 일요일 낮 12시에 끝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가 미국 워싱턴 DC에 설치된 6.25 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묘비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추모의 벽에 쓰인 이름들은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를 바친 미국의 패전상 비찬삼에 대한 자인이고 개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모의 벽에 설치돼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대해서도 공동묘지와 같은 괴괴한 정적이 짓누르고 있고 오물만이 가득 쌓여 있다고 비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착공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달 27일 공개된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은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 등 모두 4만 3,808명의 이름이 각인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속출해 모두 140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6일 성명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의 거점을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날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과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수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은행별 운영 실적이 아예 공개될 예정이어서 실제 대출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최근 들어 대출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있고 은행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합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변경이 되는 상품이셔야 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 내부 거래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실적도 신경 써서 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에 접수된 금리나 요구건은 88만 2천여 건.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금융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합니다.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촉진이 되면 요즘처럼 이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0.1%라도 가계가 그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져서 하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해봤자 이유도 모른 채 퇴짜당하기 일쑤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용률을 어느 정도 올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유일한 상승 지역이었던 서초구에서도 20주 만에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극심한 가운데 본격적인 하락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500여 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엔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급매물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억 원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4억 원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매수가 심리가 꺾여서 아주 싸게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 집값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며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서초구의 아파트값도 20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는 등 거래 절벽 현상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와 인덕원 등 수도권에서는 최고가 대비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떨어진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주택 구매 심리 악화 등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과 대구, 인천, 대전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여름 비수기까지 겹치며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전체 전세값은 0.07% 하락하며 2019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도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쉽지 않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점도 전세 가격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세 변동률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과 전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경기 이천의 투석병원 건물 화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이 시작된 곳에서 철거 공사를 했던 작업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모두 당시 작업과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이천시 관고동 4층짜리 상가 건물의 화재는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확산하며 위층에 있던 투석 전문병원에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졌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발화부는 3층 골프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폐업을 앞두고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작업자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이 날 만한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내부 바닥과 벽면을 뜯어내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발화점으로 지목된 스크린 골프장 1호실에서 작업하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있었다며 천장에서 불꽃이 튀어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누전 등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CCTV 등을 통해 화재 전후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온라인 추모관에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수백 명의 애도글이 올라왔습니다. 협회 측은 오는 12일까지를 현시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추모관을 운영하고 시민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늘 아침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엄수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천병원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논란으로 지지율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경기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령의 환자를 지키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원인 규명도 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예방도 좀 철저히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현은경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살신성인 이 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참 감사도 드리고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낸 윤 대통령, 이제 이번 주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연일 이슈 중심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학제 개편안 발표에 국민 반발이 거세자 윤 대통령은 공론화를 지시하며 부랴부랴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또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대면 만남이 없었던 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도중 윤 대통령의 연극 관람, 연극인과의 회식 사진이 공개돼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 결국 40분 동안의 깜짝 통화로 성의를 표하며 수습했습니다. 여기에 관저공사 업체 의혹,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까지 더해졌고 결국 지지율은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조만간 재개될 약식회견에서의 윤 대통령 첫 일성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사명과 함께 나올 광복절 경축사나 취임 100일 메시지를 위기 극복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지도 관심입니다. 30% 저지선까지 무너진 만큼 대통령실도 자성에 더욱 무게를 실으며 윤 대통령 업무 복귀와 동시에 반등을 꾀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의혹 당사자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수사 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을 상대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부분 좀 소명하셨나요? 수사 기밀 유출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 일부 범죄 성립 여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군무원 양모 씨는 초동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자의 영장 실질 심사 일정 등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압수수색 전날 통화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받았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런 양 씨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실장 등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 실장 소환 여부가 관심인데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부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이 승인된다는 가정 아래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해 지금까지 30곳 넘게 압수수색하고 80명 넘게 불러 조사했는데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 성폭력 2차 가해 등 수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형국입니다. 초동 수사 담당자나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란 비판까지 받았던 이중사 사망 사건. 젊은 군인의 사망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겠다는 애초 포부처럼 특검팀이 우려를 딛고 시간 안에 진상 규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대형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다행히 주말 이른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은행에서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이 멧돼지가 차도를 가로질러 은행문을 밀고 들어간 시간은 오전 8시쯤. 인근 불암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불암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사거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 은행 가려면은. 차하고 부딪힐 뻔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그 불암산 그 둘레길 주변에 멧돼지가 이게 주둥이로 파는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그물을 쳐 생포하려 했지만 멧돼지는 아예 ATM 기기를 부수고 들어 앉아버렸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치 끝에 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전문 엽사를 불러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학원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이지만 주말인데다 이른 오전이라 오가는 사람이 드물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심 멧돼지 출현은 감소 추세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에도 간간히 서식지를 이탈한 멧돼지가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손님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유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등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주차 관리 요원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로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2층 주민 일부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타박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주민까지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10여 대와 주차장 지붕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로 옮겨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강원, 대구, 경북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권리당원 득표율 74.81%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97세대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20.31%로 2위, 강훈식 의원은 4.88%를 득표해 뒤를 이었습니다. 첫 경선부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득표율로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향후 당권 도전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권 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안팎의 인사들과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선인 주호영 의원이 현재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권 대행이 의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보를 낙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결정되면 모레 열릴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의결할 전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 1,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10만 7천여 명보다 6천여 명이 줄었지만 밤 9시 기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파 속도와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있었던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가 예상과 달리 크게 확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낮고 재유행 규모도 작아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켄타우로스란 별칭으로 유명한 BA.2.75 변이는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첫 감염자는 해외에 나간 적 없는 내국인이어서 당시 지역 전파가 이미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나 전파력 최강이라 알려졌던 것과 달리 첫 감염자 확인 이후 3주가 지나도록 급격한 확산은 없었습니다. 20명에 못 미치는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인도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이고 지역 전파 사례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국내 유행을 주도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때까지 2달에서 석 달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주 동안의 전파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감염자 모두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위중증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낮은 전파력에 BA.2.75가 현재 우세종인 BA.5와 함께 재유행 규모를 키울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부르는 BA.2.75의 상대적인 전파 능력이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유행의 후반부에 BA.2.75가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이 BA.2.75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하루 확진자 정점 예측도 최대 28만 명까지 봤던 것에서 11만 명에서 19만 명 사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점에 이르는 시기도 당겨져 1, 2주 안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9월에는 소강 상태에 이르겠지만 이르면 11월에 또 다른 변이로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습니다. 봉쇄 같은 엄격한 방역 조치를 반복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 소비 시장을 지탱하던 20대, 이른바 Z세대까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박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4%, 지난해 같은 기간 7.9%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 심리도 꺾여 상반기 소비재 소매 판매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 유복하게 자라 시장을 좌우하는 큰 손으로 떠오른 젊은 Z세대조차 소비 대신 저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我会比较同意90后、00后开销比较大一些。在疫情之后，其实突然失业，或者是做生意比较困难，身边还是有比较多朋友出现这种情况的。疫情之后的话，习惯我其实会比以前要省了很多。为什么？因为我可能经济的话觉得现在比较差嘛，所以如果遇到后面有什么事的话，如果有钱的话会比较安全一点。平时在节约和消费中，我一般会选择消费，然后疫情后的消费习惯，我是有变化的，我的开销变少了，因为跟之前相比，其实赚的也会少了一些，所以。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인 동포들도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아예 사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동포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벌려놓았던 그런 일들을 거의 접게 되고 그쵸,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게 버티다가 그냥 잠깐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친구들이나 손님들이랑도 얘기를 할 때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절반 정도 줄었고 또 제 주변의 이제 상황을 보자면 많은 가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의 요인은 주요 도시 전면 봉쇄 등 엄격한 방역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3월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 봉쇄로 물류 병목 현상 등이 빚어져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희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에 다양한 실기동 훈련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실전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냐는 이제까지의 지적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은 윤석열 정부의 첫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이 될 을지 자유의 방패 UFS로 계승됩니다. 각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과 워게임 방식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통합된 전국급 연합 연습이라는 점에선 UFG와 UFS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거 프리덤 가디언 FG는 지휘소 연습의 내용과 실제 야외 기동 훈련이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프리덤 쉴드 FS는 이 둘을 연계해 실전처럼 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워게임이 실시되면 동시에 한미연합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되고 은행 전산망 마비 상황 워게임에는 사이버전 전담부대가 투입돼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전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서 세대별 그리고 기능별 야외 기동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UFG가 중단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CCPT라는 이름으로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을 해왔는데 당시 연합 실기동 훈련은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서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훈련만으로는 연합훈련의 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해 UFS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전반기 지휘소 훈련 키리졸브와 실기동 훈련 독수리 훈련도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재개돼 실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9년 전 해외 최초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특별 전시회도 열리며 다양한 예술작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는데요. 위안부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하려는 한인사회와 글렌데일시의 끈끈한 동행을 김은경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주먹을 꼭 쥐고 앉아있는 소녀. 위안부 소녀상이 이곳을 지킨 지도 어느덧 10년째입니다. 한인단체의 노력으로 글렌데일시는 2012년 7월 30일을 위안부의 날로 선포하고 이듬해인 2013년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올해 11번째 위안부의 날을 맞아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에서 위안부 역사를 기리는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지 3년 만입니다. 한인 작가 4명이 참여한 특별전도 열려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조형물 등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10주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12주년 맞아서는 모뉴먼트적인 작품, 대형 작품 위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Expression and topics and also avoidance of topics that they express. 글렌데일이 세계의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거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한인사회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글렌데일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부담하며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소녀상 설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글렌데일시와 한인사회가 일본의 방해 공작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후세대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서 용기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정화할 수도 있어야 되고. Kind of honor those women, what they went through, and kind of draw attention to the peace statue and what it represents, so that people never forget.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일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글렌데일시의 공식 행사로 승격된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 행사는 오는 10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글렌데일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아시안 증오 범죄가 10,0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피해가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 침체와 최악의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엔 한인들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 복면 쓴 괴한 2명이 다가와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80대 동포노인 이상만 씨는 집 주차장에서 당한 끔찍한 폭행 때문에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헬프미하고 콜포리스하고 막 감을 질렀죠. 한 10분 정도 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한데 그렇게 감 질러도 문 안에 열어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가다 권총광도를 만나 차량을 빼앗긴 한인도 있습니다. 장 씨는 무장기관이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제 차로 2명의 총기를 든 괴한들이 접근하였고 양쪽 유리창 옆으로 다가서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총기를 저희에게 향해서. 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11,500건 접수됐는데 중국계에 이어 한인들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 더해 최악의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재산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미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등 한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지역 경찰과 함께 범죄 피해에 취약한 동포노인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열고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시청 혹은 또 경찰국 또 한인들이 밀접해 계시는 카운티 이러한 곳들과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for the community's help in there. My goal here today is to let the community know we take these very seriously and we will investigate these incidents. 이처럼 경각심을 높이곤 있지만 지난달엔 필라델피아에서 자영업을 하던 한인이 금품을 노린 무장기한이 총격에 숨지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월드 조인영입니다. 중국이 고강도 타이완 포위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우리나라 서해 남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사국은 서해 남부 일부 수역에서 어제부터 15일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 시간은 우리 시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 기간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서해상 실사격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야외 연합 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군은 서해 북부 해역에서도 군사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사 당국은 중국 북부와 보아이 일부 해역이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군사 임무가 있다며 항행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지난 4일부터 실탄 사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타이완 포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군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 군용기 20대가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그중 14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군함 14척이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군함이 타이완의 해안선과 산맥이 보일 정도까지 가까이 접근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관영통신 신화사를 통해 공개하는 등 선전전도 병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얼마 전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근무하던 중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분야를 외면한 우리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논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근무 도중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병원 의사는 2명. 당시 한 명은 해외, 한 명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A씨의 사망이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외과나 흉부외과 계열의 경우에서도 만성적으로 60%에서 70% 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똑같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요. 전국 보건의료노조도 의사 부족의 현실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 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6명, OECD 평균의 70%도 못 미칩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 의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 인력을 포함한 진료 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각에선 의료법을 고쳐 병원이 전문 과목별 필수 인력을 정해 의무적으로 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어떻게 개선의 길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화재 건물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3층 스크린 골프장 철거 현장에서 화재 당시 불꽃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최초 신고자 A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폐업한 스크린 골프장 안에서 시설 철거를 위해 내부 바닥과 벽면 등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꽃을 이용한 도구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진화 작업 직후 진행한 1차 합동 감식 과정에서도 화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자들의 과실 여부도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 크고 작은 불이 났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원룸 건물에 불이 나 20명 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남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남 천안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층에서 뛰어내려 타박상을 입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또 차량 10여 대와 주차장 지붕이 불에 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에 옮겨 붙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필로티 건물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운전석에 내릴 때 차량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나서 비슷한 시각 전남 장성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대 남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자원순환시설에 불이 났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시설 2개 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주말 차량 통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잦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터널에선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식당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식당 안쪽 깊숙이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 테이블과 의자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멈출 줄 알고 이제 밖에 나와보려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가게 안으로 차가 돌진을 해버립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냥 차에 같이 밀려났으니까.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모두 10명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차를 주차하던 중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주차장 앞 차량 진입 방지대는 완전히 뽑혀나갔습니다. 운전자는 후진하려 했는데 차가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제 후진으로 하려고 이제 여기서 아래다 놓고 뒤로 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차가 막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라는데도 기장 나가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차량 상태와 운전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20년 넘게 취약계층을 도왔던 유일한 무료 급식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쫓겨날 처지지만 치솟은 임대료 탓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지자체의 도움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뽀얀 삼계탕이 알맞게 익어가고 오늘의 메뉴들이 도시락에 정성스레 담깁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노숙인,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중복을 맞아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급식소 밖엔 찌는 듯한 날씨에도 삼계탕을 받으러 온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되게 많이 드셨네. 네, 여기 와서 입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말도 하고 배고픈 소림이 제일로 커. 그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얻으러 옵니다. 여기. 무료 급식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는 입소자 16명이 살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이 일도 배우고 도란도란 공동체를 꾸려가는 이곳은 그야말로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장기 바둑들도 내기 아닌 내기적인 저기들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두고 그냥 형제지간 같이 그냥부터 해가지고 맨 막내의 저기들 생활하는 같이 그냥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단체가 안양역 인근에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인 쉼터를 운영한 지도 벌써 24년. 하지만 따뜻한 밥도 아늑한 방도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오는 9월이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른 마당에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1,000만 원으로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에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또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이참에 전반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지원 대상 밖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노숙인 쉼터는 지자체 위탁사업 시설이라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운영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는 유치원 공동체에서 별도로 시행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여기 안양이 또 거기 다 개발되고 이래가지고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안양시의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는 단 한 곳. 재개발과 지자체의 방관 속에 취약계층은 단 한 곳뿐인 보금자리도 이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포켓몬빵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거래되고 있는데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포켓몬빵을 판다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데도 금세 팔립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포켓몬빵을 인터넷에서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빵과 함께 든 띠부실 스티커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생들한테 그 열기가 식지 않았고 남녀 학생 구분 없이 하교 후에 포켓몬빵을 파는 시간대에 다들 몰려서 뛰어가서 이렇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위험까지 높아지자 급기야 경찰이 인근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돌리며 주의를 요청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빵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연령대가 많이 낮아가지고요. 사실 아이들이 대면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방 차원자 실제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를 포켓몬 스티커로 유인하려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물품 사기 범죄만 2,200여 건. 최근 포켓몬빵이 중고거래 품목 대열에 오른 만큼 어린이가 혼자 거래에 나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재단장을 끝내고 1년 9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은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넓고 볼거리도 많아진 광화문 광장을 만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갈등의 불씨도 남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한층 넓어진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표를 새긴 역사 물길에 발을 담그는 시민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돌아온 광장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이 새로 오픈한다고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봤습니다. 깨끗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다니면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다니던 길에 넓은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 놓으니까 상당히 그냥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좋네요. 공원에 마련된 7개 수경시설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은 분수대 물줄기에 조심스럽게 손도 대보고 아예 온몸을 적시면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올해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만든 터널 분수입니다. 시민들은 77개 물줄기 아래를 오가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기장한 광장을 두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취지가 시민들의 공간이면 당연히 저는 집회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 이제 시민들이 여기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저는 차도를 조금 막으면서 조금 더 시위나 이제 이런 집회 같은 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막아버려서 조금 아쉬운 생각입니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회나 이제 시위는 근데 이걸 왜 굳이 강제적으로 막았나 싶기도 합니다. 더 넓고 풍성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온 광화문 광장. 쉼터와 공론장 중 어떤 역할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전국이 그야말로 찜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불볕더위를 피해서 물놀이 명소를 찾았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그야말로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더위를 피하기엔 물놀이가 제격입니다. 튜브나 소형 보트에 몸을 맡기고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너무 더우면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 온몸의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물놀이에 허기가 지면 그늘을 찾아 싸온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도 보충합니다. 즐거운 물놀이 산매경에 날은 덥지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밝은 표정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 더운데 같이 노니까 워터슬라이드 타고 물총놀이도 해서 재밌었어요. 많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로봇을 주제로 한 놀이동산에도 물놀이장이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노를 저으며 보트를 타고 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도 마냥 싱잉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원하게 미끄럼도 타면 어느새 더위는 잊게 됩니다. 물놀이의 백미는 역시 물총 싸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물총으로 서로에게 물을 쏘고 물이 빈 총에 물을 채우기에 바빠집니다. 옷이 흠뻑 젖을수록 그만큼 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곳이라서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사람들은 더위 사냥의 제격인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보통 두릅하면 봄에 먹는 산나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먹는 여름 두릅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한 대형마트. 식재료 코너에 가봤더니 봄에나 있을 법한 산나물 두릅이 나와 있습니다. 봄나물인 줄 알았는데 지고 나와서 신기했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봄이 아닌 뜨거운 여름에 먹는 여름 두릅. 여름 두릅의 주산지는 전라북도 고산지대입니다.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호주 설천면과 무풍면에서도 10여 농가가 여름 두릅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자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수확을 해요. 매일 안 하면 이게 이제 피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여름 두릅은 종근,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하는데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새순이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는 이 여름 두릅은 2년 전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수확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하는데 요즘 같은 한여름에 수확량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봄 두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줄기나 잎에 가시가 없다는 겁니다. 여름 두릅은 맛과 향이 강하면서 또 생명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좋아서 임산물 새 소득원으로서 그런 기대가 매우 큽니다. 향긋한 향과 쌉싸래한 두릅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 여름 두릅. 그냥 데쳐 먹거나 나물로 먹거나 장아찌로 먹거나 또 채소처럼 고기와 곁들일 수도 있어서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 별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곡물 수입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4분기는 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매달 식량 가격 지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159.7로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후 3개월간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다 지난달에는 8.6%가 떨어져 14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 특히 곡물 가격이 1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항구 봉쇄 해제 합의와 밀수확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 해소 등이 곡물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국제곡물의 선물 가격 지수는 지난 2분기 193.2에서 3분기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4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곡물 수입 가격은 3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곡물은 선물로 거래돼
3개월에서 7개월 이후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국내 밀가루와 사료값 하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업체별로 비싼 값을 주고 산 재고의 소진과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일러야 4분기 이후에나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해상 수출이 재개되면서 세계 곡물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출항한 곡물 수출선 라조니오. 러시아 침공 이후 무려 5달 만이라 기대감도 남달랐습니다. І зараз, нещодавно, завдяки ООН і партнерстві з Туреччиною, пішов перший корабель. Але перший це поки що нічого. 우크라이나 항만에 묶여있는 곡물은 최대 2,500만 톤. 라조니오 이후 오데사와 유주니 등 3개 항에서 곡물 수출선이 잇따라 출항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루 3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ступні кораблі вже готові до відправки. Вони будуть вирушати з порту, з портів, які беруть участь в зерновій ініціативі.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열리면서 3분기 곡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식량 위기는 여전합니다.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올해 수확량이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수출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운송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흑해에 설치된 기뢰를 피해 항로를 정했다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Make sur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rew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ines and the minefields as well. So lots of uncertainty and unknowns at the moment.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도 변수입니다. 많은 나라가 폭염에 시달리며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콩, 밀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كذلك ارتفاع درجات الحرارة تساعد على انتشار هذه الحرائق. تقريبا تونس كغيرها من الدول في البحر الأبيض المتوسط تشهد في موجات حرارة مرتفعة جدا. 우크라이나에 묶여있던 곡물 수출이 재개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세계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불확실성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소식 자주 접하실 겁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의 한 마을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마을이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박지엽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지 수도 수바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인구 900명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합니다. 푸른 산호초가 자라야 할 바닷속에는 검은 암초가 가득합니다. 하얀 모래로 뒤덮였던 해변은 사라진 지 오래. 아이들은 백사장이 아닌 자갈밭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모래를 다 쓸고 내려가 이제는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Village life because it will take away the soil from the where it is, and the soil erosion will be washed away. It will be danger for us staying near the creek and near the seaside. 옆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 해변가에 집을 지을 당시만 해도 바다와 마을의 거리가 꽤 멀었지만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선이 침식되면서 삶의 터전과 바다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만조 때 전에 없던 큰 파도가 형성되면서 지방까지 바닷물이 침범해 온 적도 많습니다. I think last 2 years when the third wave came right inside my house. 이 지역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조남건 씨는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눈앞에 현실로 닥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이제 모습을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밀려 들어오는 파도가
이제 집 안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영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해안선 주변에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주민들. 기후변화를 인류 전체에 시급한 생존 문제로 함께 인식해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It was a lagoon, all the rocks here, all the corals here where you can see all those gravels. Fish were all here. Now it's gone because of this climate change. But to address climate change or climate mitigation, people need to listen to us. 피지 나마타쿨라에서 YTN-월드 박재엽입니다.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산행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9개 봉우리 가운데 한 곳을 다른 산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로 이뤄진 영남 알프스. 이 영남 알프스의 9개 봉우리를 완등하기 위해 남녀노소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완등해야 할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 중 한 곳이 다른 산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이 시행 중인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사업의 대상은 가지산과 신불산, 영축산, 문복산 등인데 문복산 대신 가지산과 문복산 사이에 있는 상운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복산 정상의 행정구역은 경북 청도군으로 청도군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5월 15일까지 입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정도 입산이 통제되다 보니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도전에 제약이 따르는 데다 통제가 풀리면 한꺼번에 많은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일단 문복산 입산이 원활할 수 있도록 청도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운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영남 알프스 완등 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산으로 대체를 하던가 아니면 관계기관이랑 좀 협조를 해서 문복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던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도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문복산에도 이제 큰 산불이 한번 나가지고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나가고 이것도 문복산을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영남 알프스 구봉의 얼굴이 바뀔지는 다음 달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올해 3만 명에게만 지급하는 완등 기념 메달은 9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 11일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한산은 이순신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으로 지난 3일 개봉한 비상선언에 박스오피스 1위를 내줬다가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송강호, 이병헌 주연의 비상선언은 개봉 나흘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재린 감독이 연출한 비상선언은 생화학 테러로 무조건 착륙을 선포한 항공기를 둘러싸고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린 항공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가을의 첫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더위는 여전한데요.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특히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높으니까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시간에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이 29.7도, 서울 27.3도고요. 이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1도, 청주와 대전이 34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